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 첫 동영상으로 어떤 걸 올릴까 하다가 최근에 우리 베이비 부모의 은퇴에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베이비 부모 대상으로서 본인의 직접 은퇴의 경험을 살린 한혜경 교수의 은퇴의 맛이라는 동영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은 저자가 은퇴 직후부터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온라인 채널에 연재한 나의 은퇴일기라는 제목의 글을 수정, 보완한 건으로 현대를 사는 60대 은퇴자가 일상에서 겪고 맛보고 부딪히는 달콤 씁쓸한 이야기, 은퇴 초보자로서의 우왕좌왕, 헤매고 시행착오를 겪은 사연, 새로운 결의 등을 다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를 소개해드리면 전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2019년에 33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였으며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은퇴,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저서로는 나는 매일 은퇴를 꿈꾼다, 한혜경의 100세 시대,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25가지 은퇴의 맛 등이 있습니다.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25가지는 제가 이미 몇 달 전에 올려서 동영상으로 많은 구독자들이 또 시청을 하신 저서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총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은퇴의 본의, 2부 그때는 몰랐던 것을, 3부 우리의 정서적거리는 몇 미터, 4부 누구랑 어울릴까, 5부 내 나이를 사랑한다는 것, 6부 이토록 젊은 마음을 어디에 쓸까. 그래서 은퇴자가 느끼는 일상의 여러가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 결의 등을 6개 꼭지로 다루어서 총 28가지의 소소한 이야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각 파트별로 2개 꼭지씩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입니다. 은퇴의 본의. 은퇴여행 바로 떠나야 하나. 은퇴한다고 말했을 때 실제로 저자인 한혜경 교수는 2019년에 33년의 교직생활을 은퇴했다고 합니다. 은퇴한다고 말했을 때 후배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여행도 마음껏 다니실 수 있겠네요. 좋으시겠어요? 부러워요. 흥미로운 점은 이미 은퇴한 선배들의 반응이다. 한 1년은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그러느라 정신없을 거야.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지금은 말해도 소용없어. 한 1년 지나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실제로 저자는 33년 동안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직장이 여행지였고 집이 자기가 돌아갈 곳이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 후 바로 떠나는 여행은 전 직장으로부터 전 직장의 기억과 추억으로부터 단번에 완전히 떠나 집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여행이라는 걸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하면은 내가 돌아온 집에서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직장이라는 여행지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길고 긴 여행이 끝났구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은퇴나 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계획을 세우는데 저자는 먼 곳으로 직장이라는 몇십 년 동안 여행지에서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집에 적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여행에 몰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또 본인의 경험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직장과 이별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더라. TV 드라마를 보면 회사를 그만둘 때 자그마한 상자 하나에 개인 물건 몇 개만 챙겨놓고 쿨하게 회사를 떠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마 많은 TV 드라마에 보면은 많은 퇴사자들이 박스 하나 들고 이렇게 쿨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배웅을 받고 떠나는 모습을 보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막상 또 퇴직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주 드라마처럼 멋있거나 아주 쿨한 장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퇴 직후인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은 직장과 관련된 공적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저 자신도 몇 년 전에 교보생명을 그만뒀을 때 실제로 한 2달 정도는 거의 점심 저녁 이렇게 술자리 이런 것들이 되게 교보생명과 관련된 선후배들을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 사람들 중에 한 90% 이상은 다 관계가 이제 소원해진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실적으로 우리가 직장과의 이별도 우리가 어떤 이별에는 어느 정도 애도와 치유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직장에서도 이러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이나 공적 관계 이발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칼로 베듯이 이렇게 칼로 종이를 베듯이 쉽게 자를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계의 그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는 보통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있고 또 그를 둘러싼 친구, 이웃이 있고 또 그를 둘러싼 직장 동료, 거래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보통 직장 동료나 거래처 이런 사람들하고 가장 많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몇 달 안에 제일 먼저 떠나는 게 직장 동료와 거래처가 그렇게 풍선처럼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사회생활을 안 하다 보면 친구와 또 이웃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나를 둘러싼 친구 이웃의 원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가장 가까이 남는 가족 중에서도 배우자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가족 중에서도 형제자매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떠나고 나면은 결국은 혼자 남는 이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앞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나의 원의 바깥 테두리에 있는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원에 있는 배우자나 형제자매, 친구, 또 자녀 이런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부 그때는 몰랐던 것들 힘 좀 빼고 설렁설렁 살 것 30대부터는 이때는 이래야 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무엇을 가져야 하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야 하고 하는 식으로 마치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처럼 애썼던 것 같다. 누군가의 표현대로 인정투쟁의 삶을 살았다. 이제야 질문을 던진다. 그때 왜 무엇을 위해 분주하게 출산했을까? 보통 우리는 30대면은 몇 평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차는 어떤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직책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40대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결국 누군가의 어떤 인정투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돈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상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막상 은퇴 후에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동안 왜 그렇게 지나치게 힘주고 살았을까 하는 것이었다. 알맞게 적당하게 일하고 알맞게 적당하게 놀았어야 했는데 뒤늦게 후회를 한다. 그러면서 바다는 절대로 인간의 욕심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영화의 구조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뒤에서 제가 그림으로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이 그림은 이것은 영화 물숨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물숨이라는 것은 고이영 그 감독이 크랭크이라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다는 절대로 인간의 욕심을 허락하지 않는다. 바닷속에서 욕심을 부렸다간 숨을 먹게 되어 있다. 물숨은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간다. 오늘 하루를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너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해녀들이 욕심이 나는 전복이나 뭐 문어 이런 것들이 깊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숨이 차오르면 그걸 내버리고 올라오지 않으면 사망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 은퇴 후에도 현역 때처럼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숨은 해녀를 죽음으로 데려간다. 하나의 영화에서 보는 해녀들의 삶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우리 또 은퇴자에게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딴짓 실컷 해볼 걸 막연히 은퇴하고 나면 열정, 욕망, 호기심 등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은퇴해보니 그렇지가 않다. 뭔가가 연속적으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수많은 관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도 남아있는 꿈, 열정, 욕망 등을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결국 노기리로서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퇴한 후 잘 노는지 살펴보니 결론은 현역일 때 실컷 딴짓을 해본 사람이
더 잘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는 모든 것이 기쁨, 슬픔 모든 것이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 굉장히 범생이처럼 굉장히 얌전했던 사람이 늦바람이 나서 예를 들어서 또 딴짓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딴짓을 하는 것보다는 젊을 때 딴짓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딴짓이라면은 관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본업과 병행하는 다양한 활동, 예를 들어서 악기를 다루는 것도 될 수 있고 운동을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벌이보다는 놀이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너무 내가 은퇴 후에 얼마나 벌 것인가만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인간의 이제 은퇴해보니 노동하는 인간에서 이제 놀이하는 인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부에서는 이제 관계, 특히 배우자와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서적 거리는 몇 미터, 점심만은 같이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 이름은 남편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자가 여자이다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을 쓰게 됐죠. 그래서 남편이 외출해서 점심을 함께 먹지 않아도 될 때고 뭐라 표현하기 힘든 그 분위기 때문이다. 집안을 감도는 평화로움과 고요함, 적막한 달콤함, 적절하게 멜랑콜리한 분위기 등 말이다. 남편이 외출하는 순간 갑자기 집안에는 우아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한다. 실제로 저도 뭐 지금 아직 현직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저도 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와이프가 제가 밖에서 점심 약속이 있다면 굉장히 기뻐하는 걸 보면은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성들이 남편과 같이 밥 먹기가 싫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바로 남편과 점심만은 같이 먹고 싶지 않은 이유를 저자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외출하면 혼자 간단히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남편과 점심을 먹는 시간이 재미가 없고, 남편이 외출해서 점심을 함께 먹지 않아도 될 때 뭐라 표현하기 힘든 그 분위기.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외출했을 때 느끼는 어떤 자유로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 함께 있지 않을 때 더 가깝게 느껴지는 첫 번째 사람이라고 저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새겨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문에서 보니까 남편이 매일 이렇게 와서 퇴직하고 점심밥을 달라고 하면은 여성의 표정이 이렇게 찔그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식이만은 절대 되지 말자. 최소한 점심이라도 퇴직했지만 나가서 먹는 그런 관계를 해야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공감 문제로 이혼까지. 어느 한쪽이라도 기분이 좋지 않거나 뭔가 의견이 맞지 않거나 화가 났을 때 좁은 공간에 함께 있다 보면 적개심도 높아지게 된다. 혹시 내가 이혼을 한다면 적어도 50%는 공감 문제 때문일 확률이 높다. 그리하여 이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국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자는 90여 년 전에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에서 활기 넘치는 삶을 만끽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누리게 한 조건으로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이혼하지 않으려면 각자 자신의 공간을 조금씩 더 확보하고 자기 공간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씩 더 늘리고 거실에서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합니다. 일본의 노후 문제 해결 전문가인 요코데 소요타 씨는 은퇴 부부 집은 줄여도 각자의 독립 공간은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않으려면 각자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해라. 그래서 부부가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을 가지는 것, 특히 배우자와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색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4부 누구랑 어울릴까? 주로 이제 친구와 관계된 이런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립거나 짜증나거나 끊임없이 안테나를 세우고 타인을 평가하려는 사람들,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 진이 빠지도록 진심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피하게 된다. 이 나이에도 사랑은 여전히 자신이 없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랑처럼 잡으려 해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나한테도 굳은 살 같은 것이 생겼다. 내가 싫어서 떠나가는 사람은 떠나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둔다. 가끔 정신을 차려보면 다가오는 사람보다 떠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다 모든 사람을 다 나한테 관계를 맺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놓아야 된다는 초연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랑에도 미움에도 적당한 어떤 마무리, 어떤 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편입니다만 결국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따로 또 같이 필요하다. 관계 속에서 질취할 것 같아도 인간을 그리워하고 관계 속에서 힘을 받는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언택트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뭐 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택 이런 것에서 사람끼리 만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택적 만남이라서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만남이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고동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 속에서 힘을 받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관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살아보니 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이 엄청 위험한 말임을 깨달았다. 이 세상에 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혼자 서서 잘 노는 나도 며칠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다 보면 갑자기 머릿속에 하얘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3일만 지나도 그렇다. 글도 써지지도 않고 책도 읽을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누군가 보살필 대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살아갈 이유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 가구가 지금 많아지면서 사유관계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실적으로 그렇더라도 1인 가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은 인간은 기쁨을 나눌 친구 하나 없다면 돈과 성공이 무슨 의미일까? 결국은 사람은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은퇴 퇴직했다 하더라도 사람들 관계가 적어진다 하더라도 자신과 교류할 수 있는 마음의 교류를 쓰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잘 노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 주로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는 휴일을 좋아하고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나홀로 더 쇼핑이 더 좋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은 고통 그 자체고 무슨 생각하고 있어라는 말을 자주 듣는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혼자 잘 노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5번째 오부, 내 나이를 사랑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다라는 말 속에 숨겨진 연령차별. 세상에는 상대를 칭찬하거나 격려하려는 선량한 의도를 가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남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차별이 만연했다. 정말 대단하시다. 그 연세. 결국은 연세 이야기란 말인가. 내 연세가 어때서? 이 연세에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든가. 우리는 보통 젊어 보인다, 동안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칭찬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 말을 듣는 저도 굉장히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만은 실적으로 보면은 그런 말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을 나이 들었다고 인정하는 연령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배들 면전에서 참 대단하세요라는 식의 말을 습관처럼 자주 사용했다. 절대 이빨인 소리가 아니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선배들에게만 그런 말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이 연령차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연령차별이라는 것은 연령을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어지려면 상대에 대한 예의와 공존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노인차별, 연령차별에 제가 이미지 출처를 주간조선에서 가져왔는데 실적으로 연령차별을 다 누구나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연령차별의 경험을 보면 약 70.2%가 연령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2000년 초에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에게 선생님이 네가 결혼해서 지금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에 너의 그 가족들의 공간을 꾸며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자기 방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다 자녀들 방은 만들었는데 부모님 방이나 아니면 또 조부모 방 같은 경우는 거의 만들지 않더라. 조부모 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애완견의 방보다도 적은 구석에 이렇게 몰아넣고 하더라. 그만큼 우리 이제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연령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젊어 보인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들이 이미 당신을 늙은이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런 또 그런 또 격언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이 든 사람에게 나이가 젊어 보인다 이런 어떤 차별 자체를 안 하는 것, 또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 나이가 내일 모레면 미리 앞날을 살 필요는 없다. 미리 앞날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보다는 지금의 내 욕망을 돌보며 현재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내 나이가 내일 모레면, 문제는 내 나이가 내일 모레면이라는 말 뒤에 긍정적인 단어가 따라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 중에 간혹 상급 학부에 진학하라고 하면은 대부분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는 긍정적인 말보다는 내가 이미 나이를 먹었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선을 긋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내 나이에 내가 어떤 전제 질문에 대한 어떤 전제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긍정적 전제를 갖느냐 부정적 전제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답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은 지나온 나이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 든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저자였던 또 경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부입니다. 이토록 젊은 마음을 어디에 쓸까? 그래서 가슴이 뛰는 곳에서 살고 싶다. 여행, 유학, 취업, 이민 등으로 다양한 장소를 경험해본 우리 세대의 어디서 살까라는 고민 속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들어있고 그래서 더 생각이 많다. 은퇴해보니 어디에서 살 것인가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지 전에는 미처 몰랐다. 우리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곳에서 살던 곳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하지만 실적으로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좀 더 자유스러운 곳에서 예를 들어서 자연 속에서 산다든지 내가 원하는 멋진 어떤 휴양지에 산다든지 이런 자유로움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퇴자에게 집은 일과놀이의 중심 공간이고 집안과 집 근처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집과 주거 환경은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은퇴 관련 연구를 보면 주거 환경이 노인의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사는가에 따라 무슨 일을 할까, 뭘 하면 올까, 누구와 놀까,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어디에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그래서 인상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곤도마리에라는 사람은 내가 집도 예를 들어서 거주지도 설레지 않으면 계속 설레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어떤 도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 달만 제주에서 살아보기 이런 것처럼 그렇게 자주 이사를 할 수 없지만 꼭 한 곳에서 모두 아는 사람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슴 뛰는 곳에서 계속 해외로 또 이민을 갈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삶을 즐기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나라에 가봤습니다. 저자가 이제 덴마크의 부부 동반해서 여행을 갔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떠났던 그 즈음 나는 은퇴를 앞두고 행복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나를 포함하여 주변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너무 행복을 모르거나 잊고 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 우리는 비욘드 럭셔리를 추구한다. 덴마크인의 비욘드 럭셔리를 이야기했는데 비욘드 럭셔리라는 것은 인류의 새로운 모델 창조를 통한 지구 환경보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부와 소비, 웰빙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덴마크인만의 새로운 어떤 새로운 생활 패러다임, 어떤 사치를 우리가 물질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누리는 덴마크를 가서 저자가 느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행복이란 반짝거리게 화려한 것이 아니고 소박한 일상, 럭셔리를 뛰어넘는 무언가 행복이 있고 큰 돈 들이지 않고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덴마크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번쩍거리게 화려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 비결, 아마 여러분들도 쉬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덴마크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항상 행복지수 하면은 상위 거의 1, 2, 3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덴마크 사람들의 이 비욘드 럭셔리와 휴게의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게의 정신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분위기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충실하라, 휴대전화를 끈다. 3. 달콤한 음식, 커피, 초콜릿 이런 것들 더 주세요. 평등, 나보다는 우리, 뭔가를 함께하거나 TV를 함께 시청하고 감사, 만끽하라.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인지도 모른다. 좋아,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든 뽐낼 필요가 없다. 편안함, 휴식을 취한다. 휴전, 감정 소모는 거면 정치에 관한 사람 나중에 이야기하고 화목,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관계를 다져보고 보금자리, 이곳은 당신의 세계다. 평화롭고 안전한 장소다. 자, 여러분들도 덴마크인의 쉬기와 같은 이런 평화로움을 통해서 멋진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대음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여러분들의 일상 행복, 멋진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